혹시 대통령 출마를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계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며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비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권한 대행이 큰 틀의 인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많은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유념하고 있습니다. 자, 고성호 차장 아마 어제 새누리당 비상대책 아마 비대위 지도부들이죠. 사실상 지도부와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만찬을 했는데 이 지지율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이제 일부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나름 예상치 못한 숫자가 나오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내부에서도 그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선을 출마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만찬장에서도요, 이제 10%가량 지지율이 나오더라고 이제 덕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 대행은 저와 상관없습니다라고 이제 단호하게 얘기를 했고요. 이 여론조사를 보시면요, 이제 이게 정당 후보별 6당 새누리당 후보로 황교안을 넣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가상 대결입니다.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이제 무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기문의 지지 투표 세력이 이제 반기문 전 쪽으로 다 가지 않고 황교안 대표 권한대행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반기문 지지층이 황교안 이게 이제 반기문 총장 무소속이고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제 새누리당 후보로 넣었을 때 이제 한 9%까지 나왔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게 솔직히 지금 지난 주말 최근에 이제 주말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제 일종의 이제 촛불 집회가 있고 동시에 맞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지금 반대하는 집회가 있어서 이런 부분과도 지금 여론이 맞물리는 것 아닌가 이런 지금 솔직한 얘기가 지금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새누리당에 대한 그 소위 샤이 보수라는 표현보다는 샤이 우파들의 어떤 지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바른정당의 낮은 존재감 이런 것들도 이제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사드와 관련해서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시하에 지금 김관진 실장이 미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안보에 대한 원칙적인 자세라든지 또 일본의 그 어떤 그 정치적 도발에 대한 그 황교안 권한 대행의 어떤 그런 일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정감 같은 것이 9%까지 이제 올리는 그리고 아직까지도 바른 정당이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에 뚜렷하게 존재감 아직까지는 못 그게 보이는 부각이 것 같아요. 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반기문 지금 전 총장은 무소속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받는 사람들의 어떤 일련의 혼선 내지는 또 우파적 속성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9%까지 거의 10%까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김광택 부장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도 약간 황교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 어찌됐든 범보수 그룹의 반기문 전 총장은 범보수 그룹을 대변하는 세력은 맞고 지금 이 범보수 그룹이 지금 여러 가지 뭐 개혁 보수는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부분 하나를 지금 황교안 변수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합쳐질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각자 갈 것인지 이것도 지금 하나의 변수잖아요. 이게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죠. 그러니까 대선에 있어서 원래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대결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양강 구도가 되느냐, 3자 구도가 되느냐, 4자 구도가 되느냐. 이번 선거는 여러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안철수 전 대표도 따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친문 세력들도 더불어민주당의 선들도 저한테도 뭘 물어봐요. 황교안 대행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뭐냐 그거는 뭐냐 하면 황교안 대행이 처음에 됐을 때 여러 가지 사퇴론을 많이 제기하다가 좀 잦아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황교안 대행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상당히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교안 대행이 끝까지 지금 현재 새누리당은 불임 정당으로 알려질까봐 황교안 대행이 벌써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기존에 거론되고 있는 김문수 전 지사나 이인재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역시 좀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황교안 총리가 과연 그러면 권한 대행이 이를 그만두고 사퇴하고 출마를 하게 되면 하여튼 그것도 논란이 됩니다만은 만약에 출마할 경우는 반기문 총장도 나오고 그러면 보수가 분열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당선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소위 말해서 보수 또는 여권의 분열이라는 걸 낳기 때문에 결국 황교안 대행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그게 반기문 총장하고 소위 황교안 대행 등 여권 후보가 단일화되느냐 안 되느냐가 야권의 승리 여부에 상당한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대선에 너무 짚어야 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자, 내용 말씀 고맙습니다.
전화를 한번 드리는 게 마땅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게 서로 인사를 나눴고 직접 뭐 찾아뵈야 되겠지만은 상황이 그래서 좀 찾아뵙지 못하고 잘 용기를 가지고 대처를 하시라 이렇게 좀 덕담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대선 후보들의 행보도 발빨라지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우리가 잠시 빠뜨릴 만한 이슈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꼭꼭 살펴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상민 전 새누리당 의원, 배재정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모시고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반기문 전 총장, 사무총장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솔직하게 두 분 한번 얘기를 다 들어보고 싶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대통령과 반갑게 서로 인사를 나눴고 수고를 하고 온 데 대해서 축하를 한다. 이런 덕담을 했다. 그래서 잘 용기를 가지고 대처를 하시라. 이렇게 덕담을 했다고 반기문 총장이 직접 이렇게 기자들에게 이제 전화 통화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게 왜 우리 대선 전국에도 중요한 이슈로 되는지 한번 대통령 통화 내용이 갑자기 왜 했느냐 마느냐도 지금 중요한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께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하시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촛불 민심의 엄중함으로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된 네. 이후이고요. 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께서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고민이 많다. 예, 어느 쪽에 네. 조금 본인이 가까운 분이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네. 보여야 되느냐. 네. 사실 그 귀국하시면서 일성이 본인은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란 말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뭐 어쨌든 탄핵 이전까지는 국가 원수셨기 때문에 네. 이분에 대해서도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다면 촛불 민심이 과연 이걸 받아들이겠는가, 이런 고심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촛불 집회는 어떻게 나가보실 생각이냐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 기회가 되면 나가보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신 것도 이 여러 가지 행보들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특히 통화 내용 중에서 지금 탄핵 국면인데 잘 대처하시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네. 해석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잘 대처를 하라.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잘 대처를 하시라.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이제 그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잘 대처하시라는 게 또 어떤 의미인가 이런 구구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김상민 의원은 개인적으로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과 통화한 게 그럼 약입니까, 독입니까? 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독이 결론적으로. 왜냐면은 네. 지금 이제 용기를 가지고 상황을 잘 대처하라는 얘기는 네. 그 국민에게 하셔야 될 말 아닌가.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용기를 잃고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은 자기 삶 속에서 국가가 잘 풀어져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네. 저는 메시지를 적절하지 못하게 전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 이제 유엔 사무총장을 하시면서 10여 년간 하시고 돌아오셔서 어찌됐든 현 대통령 직분에 있는 대통령에게 뭐 전화를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은 뭐 굉장히 관례적인 일이죠. 네. 그런데 그 안에서 담겨진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끼칠 만한 내용을 오해를 끼칠 만하다.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해줬지만 대부분의 지금 국민들이 현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고 탄핵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대다수에 있는데 네. 거기서 용기를 내고 잘 대처해라. 이 탄핵 상황들을 잘 극복해라. 이런 메시지인지 굉장히 혼동하는 네. 그런 그 말들을 했고 저는 뭐 고민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큰 고민이 없으셨던 것 같고 고민을 해서 일을 한 거 아닌가요? 이 참모진들 안에서의 그런 판단이 매우 큰 지금 이제 우려를 표할 수 있는
그 행보들과 메시지들이 있지 않나 하는 면에서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반기문 총장께서 사실 촛불 집회가 가장 왕성했던 것이 국회의 탄핵 결정 이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실상 들어오셨고 그 촛불 민심을 직접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면은 박사무를 비롯한 또 그 박근혜 대통령 쪽의 맞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판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지층도 의식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또 콘크리트 지지층이 물론 많이 무너졌습니다만 여전하다고 보면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이 새누리당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바른정당을 선택할 것이냐 국민의당을 선택할 것이냐를 놓고 또 수계산을 하실 텐데 그런 면에서 내가 어느 쪽에 치우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좀 주고 싶어 하신 게 아닌가 하는 대통합을 얘기했다면 기회가 될 때 촛불 집회를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되는 거죠. 반드시 가야 그러면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여기 양분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가지고 계셨던 비전,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의 아픔들, 그런 것들을 위로하고 또 선언도 하면서 어떤 희망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아주 적절한 어떤 행보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가장 대한민국의 어떤 여론과 이 역사의 흐름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 촛불 집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행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이 다 좋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가 선거 연령 인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주장은 할 수 있지만 다만 북한의 선거 연령 17세 기준을 얘기한 것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의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가 230나라쯤 되는데 93%가 선거 연령이 18세 이하입니다. 17세도 많고요. 아마 북한도 17세죠 아마. 그렇죠. 그래서 이 19세 이거는 세계적으로 아주 이제 부끄러운 일이죠. 문재인 전 대표께서 북한은 17세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에서 17세 이상이 도대체 민주주의적인 자유투표를 해서 김정일, 김정은 이 체제가 탄생을 했다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국민을 분노케 하는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당연히 사과하고 취소를 해야 된다. 이건 김상민 의원께 한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 이 기본적인 뭐 취지는 선거 연령이나 뭐 이건 뭐 젊은층 뭐 표 확보하는 문제인데 다만 이게 지금 여러 얘기를 하다가 지금 북한도 17세조 얘기를 한 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죠. 매우 부적절하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세계의 최악의 독재 국가인 북한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이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17세를 하고 있는 북한이 매우 잘 자유민주주의 또 여러 가지 청소년의 인권들을 잘 지켜내는 국가라고 표현하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표현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이 굉장히 문재인 후보에 대한 그 어떤 북한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굉장히 기름을 부은 꼴이 됐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이제 팩트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만 18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바른정당에서도 이 법안을 추구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뭐 세계 90몇 %가 뭐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학제가 만 18세면은 대학생이에요. 입시로부터 자유가 쥐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 나라는 만 19세가 돼야지만이 이제 대학생이 되는 신분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려의 사항들을 뒷받침해 주면서 어떤 청소년과 우리 젊은이들이 일단 이런 민주주의적 과정에 동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 안에서 만 18세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추구했던 거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입시라는 환경이 있어서 그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자기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정도로 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네. 굉장히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당론은 확정된 건 아니죠?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죠. 저는 빨리 당론 확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는 네. 일단은 전진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또 전혀 한국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것을 통계적으로 왜곡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마치 네. 후진적인 것을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발언은 아니요, 저는 네. 학제와 연결하는 건 조금 견강부회가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제가 다른 나라하고 다를 수 있죠. 그렇다고 네. 하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그러면 그 투표권을 행사할 정도의 의식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냐. 네. 학제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의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이 그럼 과연 부적절하냐.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요. 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17세, 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제도적으로 17세인지는 몰랐는데 네. 이건 제도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북한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체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네. 만큼 그야말로 독재이고 또 네.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제도적인 측면이 어떻다는 걸 잠깐 언급하신 것이 이게 또 본말이 전도돼서 마치 북한을 우리가 추종하는 거라든지 네. 북한을 더 높게 생각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 저는 좀 이제는 이런 틀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면 저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19대 때 네. 우리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가 정말 반대했던 게 그 전 세계적으로 국정교과서를 쓰고 있는 나라가 북한을 비롯해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야당에서도 그때 왜 북한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네. 예,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지향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북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어떤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에 영향을 끼칠 문제는 저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저희가 뭐 아마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도 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을 좀 나눌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런 문제마다 유승민 의원께서 또 지나치게 나서셔서 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에 대해서 조금 색깔론을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오히려 유승민 대표의 확장성에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론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표님의 이 발언은 색깔론이 아니라 상식론입니다. 상식적으로 네. 대한민국의 어떤 지금 여러 가지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비유를 드는 예시가 매우 부적절했던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실수했고 그런 네.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랬다라고 표현하는 게 낫지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해서 색깔론이다라고 이렇게 공세를 펼치는 거는 그거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지금 정치 공세적이고 정치적이고 실체가 없는 그런 어떠한 이제 후보가 아닌가에 대한 염려를 더 부추기는 꼴이 된다는 국민들께서 것이죠.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마 이 이슈도 지금 어제부터 좀 논란이 됐습니다. 표창원 의원이 민주당 의원입니다. 지금 공직자의 정년을 최장 65세로 하자. 이런 주장을 지금 페이스북에 본인 올렸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아마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 최장 65세의 정년 도입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아무리 우리가 선의로 해석하려고 해도 지금 나이를 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반기문 총장이 44년생이니까 73세다. 그럼 공직 출마 자격도 없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표창원 의원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을 대상으로 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대답을 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이렇게 논평의 내용이 될 만할까? 네. 굉장히 한 의원의 오버스러운 실수죠. 그리고 또 본인도 사과를 했긴 했는데 나왔으니 이제 드리자면은 이게 그 65세, 만 65세라는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도 만약에 대통령이라든지 공직이 된다면은 곧 5년 임기를 못 채우실 수 있는 임기를 못 채우고 또 사임을 해야 됩니다. 정년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이게 수많은 지금 현재 100세 시대에 지금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그 시대의 역량의 지수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각 영역과 각 분야에 능력이 있다면 누구든 가능한 이 시대에 이런 발언을 통해서 또 노인 폄하
하면은 또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정동영 지금 의원님께서도 한때 노인들 투표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분의 나이도 이제 곧 노인의 나이가 됐습니다. 만 65세인데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또 편가르기, 공세적인 것들은 이제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어찌됐든 간에 좀 한 표창원은 개인의 뭐 여러 가지 일단 주장입니다. 뭐 당론도 정해진 건 아니고 그런데 이게 자꾸 이제 인터넷상에서 여러 확산이 되니까 그런 건데. 네,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실 개인의 의견이야 뭐 개별적으로 어떤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파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어떤 뭐 공론화를 거친 이야기라든가 저희가 당론으로 정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뭐 예전에 정동영 정동영 의원의 경우에는 또 대선 후보라는 대선 후보라는 또 이 본인의 역할이 있었던 것이지만 지금 표창원 의원은 뭐 우리 당을 대표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 의견이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에서도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뭐 지자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3선 연임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국회의원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면에서 뭐 이 선출직에 대해서라도 이 뭐 3선 연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공론화해 볼 수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연령을 잘라서 뭐 이렇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아마 정치권에서 이분의 존재감도 약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결심을 말씀을 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토론의 기회나 검증의 기회 이런 것만 주어진다면 저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 저는 약간 한약 같은 사람 아닌가. 마시는 건 상당히 쓴데 몸에는 먹고 나면 몸에는 좋다. 대권에 저 여론조사 10% 넘기 전에는 어디서 대권 주자란 말도 끄집어내지 말고 대권 주자에서부터 사퇴하라 그러십시오. 다시는 어디 가서 대권 주자란 거 팔지도 말고. 지금 바른정당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가 일단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고 최근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유승민 의원은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한때 야권에서는 보수 진영에서 유승민 후보가 나오면 가장 위협적이라고 열풍을 이룰 것이라고 작년에 했었죠. 얘기가 많았습니다. 상당히 지금 존재감이 약간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는 유승민 의원님의 이 확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모양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물론 뭐 25일께에 본인께서 출마 선언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 여론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된 이유가 저는 이 전통적인 지지층에게 따뜻한 보수의 이미지를 충분히 각인시키지 못한 것과 더불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뭐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이 종북 문제 혹은 뭐 색깔론 이런 부분에서 좀 받아들여지기 힘든 발언들을 계속해서 좀 강경하게 하고 계신 부분이 오히려 확장성에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사실 그 유승민 대표님은 아주 훌륭하게 어떤 이제 정부 운영할 수 있을 만한 경험과 어떤 마인드가 있습니다. 역량도 있는 건 분명한데 이번에 왜 그러면 이제 그 지지율이 생각처럼 오르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 이 탄핵 국면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지지를 좀 잃어버렸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국민이 정말 얘기해 줄 수 있는 얘기를 정말 강력하게 좀 대변을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때 새누리당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또 창당 과정을 겪으면서 그렇게 메신저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황이 좀 없었던 부분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갖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 의지거든요. 결국은 도전자의 포지셔닝 속에서 챔피언과 싸워야지만이 챔피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강력한 어떤 이제 소위 말하는 주적 싸움의 대상에 대한 것들이 선명성을 가지면서 그렇게 이제 정책이 되든 정치적이든 싸웠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부재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또 당내 어떤 새누리당의 어떤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데 너무 좀 이렇게 신중 모드로 가지 않았나. 근데 이제 좀 이제 대선
출마 선언하게 되고 그러시면 아마 이제 제대로 된 그 기대치의 어떤 메신저로서 정치인으로서 역할들을 아주 훌륭하게 해나가실 거다. 아마 그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분들 중에 주요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선 출마를 결심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사과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정치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다른 생각을 정당도 하게 그렇고 이제 유승민이나 안경필 지사님도 그렇고 이제 전열이 좀 가다듬어져서 이제 어떤 국민과 깊이 호흡하면서 원하는 어떤 그 희망의 메시지, 실체 메시지들, 그 행보들을 구체적으로 하게 테니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유승민 의원 개인에 대한 뭐 이런 험담을 넣어놓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여러 가지 한번 가능성을 보자는 차원이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